세상의 모든 쇠를 씹어먹으며 산더미처럼 커지는 괴물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고 칼로 베어도 끄떡없는 전설 속의 괴물, 불가살.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괴물은 어디서 나타났고 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맹목적인 욕심이 만들어낸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식철수, 저자, 김동인. 오늘 참수를 한다는구려. 애구머니나, 그런 변이 어디 있겠소? 이를 어쩌우? 이곳서도 수군수군 저곳서도 두선 한때거리씩 사람들이 모여서 불길한 얼굴을 하고 걱정들을 한다. 이 일을 어쩌단 말이요? 글쎄, 신첨해가 없어지면 토색질 강도질의 백성이 또 어떻게 되고? 백성은커녕 나라는 어떻게 되고? 글쎄 말이지. 고려 공민왕 20년 7월 삼복은 겨우 지났다 하나 볕은 아직도 쇠를 녹이듯이 뜨거운 가운데 수원성 내에는 백성들이 구석구석이 모여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다. 영도첨의 신돈이 고약한 모함에 걸려서 수원으로 정배를 온 지 달포, 신돈 자기도 아직껏 임금의 신임을 그만치 받고 있었더니 많지 얼마 안심하여 왕의 노염이 풀려서 다시 서울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거늘 오늘 의회에 서울서 대사성 임박이 어명을 받고 신돈을 목베러 내려온 것이었다. 임박의 일행이 수원 땅에 들어선 것은 오정을 좀 지나서였다. 오정부터 유시까지 수원 성내는 마치 벌의 둥지를 쑤셔놓은 것 같이 두성거렸다. 경호하는 경관들이 겹겹이 둘러서고 목목이 지켜서서 민심의 동요를 진압하기 때문에 표면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으나 속으로 흐르는 공포와 어지러운 기운은 온 천하에 덮여 있었다. 왕의 14년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재상의 임무를 띈 아래 6년간 승도 출신인 이 괴걸의 놀라운 정치적 수완 아래 어지러워가던 고려 정국은 다시 정돈이 되고 아직껏 재상들의 학정 아래 정신을 못 차리던 고려 백성들은 겨우 숨을 돌리게 되어 성인의 출현이라는 국가성이 한창 높아갈 때에 변변치 않은 일로서 신도는 왕의 노염을 사서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된 것이다. 신돈이 일단 왕의 눈에 벗어나니까 아직껏 신돈의 탄압 아래 머리를 못 들던 고려 대대의 재상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서 신돈이 역적 도모를 하였다고 왕께 고자질을 하였다. 역적 도모를 하였으면 물론 당장의 참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캐어보아도 신돈이 역적 도모를 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조사하면 조사하느니 많지. 아직껏 신돈이 왕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을 하였다 하는 그 증거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역적 도모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잡았던 죄인이니 그냥 백방하기도 싱거워서 가장 경한 형벌 수원 유배로 이를 마금하였던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라 신돈 자신도 물론 불일간에 다시 청천백일의 몸이 되어 정권을 다시 잡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백성들도 또한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필 갑자기 대사성 임박이 왕명을 띠고 신돈의 목을 베러 서울서 수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경계는 어마어마하였다. 아직껏 임금과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재상이라 어떤 일이라도 생길까 하여 관졸들은 눈을 휘번덕거리며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간은 흘러서 미시를 지나 신시도 지나 유시가 거의 가까웠다. 아직껏 쨍쨍 내려 비치던 볕이 문득 흐리게 되었다. 동편 쪽에서 주먹만한 구름 한 덩어리가 떠올랐다. 떠오른 구름은 삽시간에 온 천하를 덮었다. 뇌성과 병력, 순간 전까지도 찌는 듯한 볕 아래 잠겨있던 천하는 갑자기 침침한 암흑 가운데로 잠겨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서 관졸들은 더욱이 눈을 휘번덕거리며 길마다 골목마다 지키고 행영을 할 유시가 가까워지면서는 좀 높은 관원들도 우장으로 몸을 엄중히 감싸고 말에 올라서 시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변한 이 날씨, 나까지도 아무렇지도 않던 날이 갑자기 뇌성병력이 자심하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으로는 적지 않게 공포를 느끼는 모양이었다. 순시는 하지만 경계는 하지만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분명히 불안하였다. 뇌성과 병력, 험한 날씨 아래서 그날 유시에 전 재상 영도첨의 신도는 회자수의 칼 아래서 70년 생애를 끝마금하였다. 수원서는 영도첨의 신돈의 목을 베는 날 함흥사성골 시중 이성계의 집 사랑에는 하인들도 모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주인 대감 이시중 혼자서 무견히 앉아 있었다. 머리맡에는 족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호상에 걸터 앉아서 무심히 앞을 내다보고 있는 풍만하고 온화한 인물을 그린 족자로서 오늘 수원서 참수를 당할 영도첨의 신돈의 화상에 틀림이 없었다. 이시중은 비스듬히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서 그의 날란한 눈으로 말없이 족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원의 하늘을 덮은 구름은 이곳 하늘도 새까맣게 덮었다. 뇌성 병력은 연하여 지동치듯 하고 무서운 소낙비가 소리를 치며 뜰을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시중은 무엇을 기대하는 듯한 긴장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하고 신돈의 화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던 유시, 그때에 기괴한 일이 생겼다. 바람도 없는데 담벽의 족자가 한 번 흔들렸다. 너울너울 한 번 흔들린 뒤에는 툭 방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그 순간이었다. 온 천지가 한 번 하얗게 번득였다. 그 뒤를 이어 놀라운 천둥 소리가 울리며 천하가 한 번 크게 움직였다. 아직껏 그 자리에 붙은 듯이 앉아있던 이시중은 이때야 비로소 몸을 움직였다. 앉은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나아가서 방에 떨어진 족자를 끌어당겨서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볼 동안 그의 얼굴의 창백미는 비로소 없어지고 그 대신 명랑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족자 안의 신돈, 그의 풍만하고 원만하던 얼굴, 이마에서 시작하여 뺨으로 목으로 한 줄기 줄기 기다랗게 생긴 것이었다. 인젠 너도 죽었구나. 세상은 내 세상이로다. 너 죽은 뒤에 나를 누를 자 누구냐? 영원히 세도를 할 줄 알았던 너도 죽는 날이 있구나. 너만 없으면 이 고려에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야 경삼아 이리 오너라. 비로소 하인을 불렀다. 불러 계시오니까? 하인 경삼이가 와서 보고 놀란 것은 그의 주인 대감의 얼굴에서 그 사이 오랫동안을 보지 못하였던 명랑한 미소가 흐르고 넘치어 있는 것이었다. 주안상 차려 오너라. 네이. 물러가는 경삼이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이시중은 편조의 족자를 집어서 산산이 찢어 구겨버렸다. 20년이라는 날짜가 흘렀다. 신돈이 살아있을 때에는 신돈의 명안에 벗어나지 못하여 신돈에게 경원한 바 되어 중앙에 있지 못하고 변방살이만 하던 이시중은 신돈 죽은 뒤에는 어름어름 중앙 무대에 등장하여 어느덧 중앙 대신 중에도 가장 실력과 위풍이 출중한 대신으로 되었다. 그의 견식 지배력, 활달한 성격 등은 인물이 부족한 고려조에서는 없지 못할 큰 기둥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신돈 때문에 불후에 수십 년을 보낸 이시중의 마음에는 신돈을 미워하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신돈을 미워하는 생각은 차차 벌어져서 중이 미우면 가사까지 밉다는 격으로 중이라 하는 계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였다. 더욱이 고려조의 당시의 상태로 보아서 의식적으로라도 중을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려조의 지금의 재상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전 신돈 집정 시에 신돈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고려의 재상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는 정책상으로도 중을 탄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위에 또한 신돈 집정 6년간의 승문 출신인 신돈의 활달한 정치 아래서 신돈을 찬미하고 불도를 찬미하던 고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도 불교를 없이 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이시중은 중앙에서 차차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서는 극력 불교 박해에 노심하였다. 백성의 마음에서 신앙하는 불교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단지 탄압뿐으로는 되지 못할 일인 줄 잘 아는 이시중은 신돈의 악행을 꾸며내어 가지가지로 민간에 유포시켰다. 신돈은 황음 무쌍하다. 신돈은 탐욕 무쌍하다. 여사여사하게 재상가들의 부녀를 겁간하였다. 여사여사한 악행을 하였다. 온갖 풍설을 지어내어 신복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유포시켰다. 이렇게 불교를 꾸준히 탄압하기 수십 년. 건망증이 강한 고려 백성들은 과거의 신돈의 공적을 잊고 일변 늙은이는 죽고 인제는 신돈은 고약한 자라 믿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도 점점 쇠약하게 되었다. 그러한 때에 고려 조정에서는 상을 걸고 중을 잡게 하였다. 중 하나를 잡아 광가에 바치 면상으로 금 5,000냥과 벼슬을 준다. 여기서 고려 말년의 불교 순환시대는 벌어졌다. 경삼아. 네이. 대청에 좌정한 이시중과 대돌 아래 읍하고 서 있는 경삼이. 너는 벼슬을 하고 싶지 않으냐? 소인께 무슨 벼슬이 태웠겠습니까? 아, 이 어리석은 녀석아. 벼슬이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힘써보기나 했느냐? 중놈을 잡아 나라에 바치면 벼슬을 주느니라. 네가 다른 일로는 나라에 훈공을 못 세우겠지만 중놈이야 잡아 바치지 못하겠느냐? 중을 잡아 바치면 벼슬을 합니까?
그러고 말고 너는 힘께나 쓰지? 중놈 연함은 놈이야. 당장에 잡아바치리다. 어디 잡아보아라. 주종지간에 이러한 대화가 있은 날 밤 경삼이는 자기 아내와도 밤이 새도록 의논을 하였다. 이 이시중 댁에 있어야 언제까지든 하인으로 밖에는 있지 못한 것이요. 만약 나가서 중을 잡아보아서 요행 하나라도 잡기만 하면 벼슬을 얻어갈 것이다. 이 댁을 나가면 당장은 생활이 곤란할지 모르지만 장차 중 하나를 잡기만 하면 벼슬을 얻어갈 터이니 당장의 고생을 쓰다 하지 말고 이 댁을 나가서 중을 잡아보자. 밤이 새도록 아내와 의논을 하고 이튿날 아침 대감께 하직을 하였다. 소인도 중놈을 잡겠습니다. 잡을 것 같으냐? 하 돌아다니노라면 만나는 날이 있겠습지요. 그래라. 어디 한 무 두 무씩 한꺼번에 잡아 오너라. 이렇게 하직을 하고 오래 붙어 있던 이시중의 댁을 나섰다. 중을 잡으라는 영이 지엄한지라 서울 안에는 중이 얼씬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멀리 절강까지 가면 물온중도 있기는 있으련만 거기까지 가서 중을 잡으려다는 도리어 중에게 욕을 보기가 쉽다. 서울서 너무 멀면 또 잡아가지고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경삼이의 내외는 서울 성 밖에 작다라 한 집 하나를 장만하고 거기 우거하기로 하였다. 거기일 것 같으면 성안과 달라서 간혹 탁발승이라도 올 것이다. 거기이면 먼 데와도 달라서 중을 잡기만 하면 끌고 서울로 들어가기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집을 장만하고 경삼이는 아침 조밥만 먹고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곧 집을 나서서 그 근처 일대를 행여 중이 지나가지 않는가고 두루 살피며 편답하였다. 이러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침 조밥만 먹고는 나서서 중을 잡으려고 편답하였지만 저녁 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기진맥진하여 돌아오고 하는 것이었다. 관령이 지엄하니 많지 중들도 서울 근처에는 잘 오지를 않았다. 아직 못 잡았수? 기진맥진하여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행여 오늘은 한 놈 잡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는 실망한 표정으로 묻고 하는 것이었다. 못 잡았네. 그렇게 없습디까? 없대 없어. 그럼 어쩌우? 글쎄, 이시중께 타가지고 나온 미천도 인젠 거의 다 먹었다. 그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 중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 중을 못 잡으면 벼슬을 얻어가지 못하겠고 벼슬을 못하면 먹을 탁이 없다고 인제 다시 이시중 댁으로 들어가기도 민망한 노릇이라 어떻게든 중을 잡아내어야 할 터인데 중은 씨도 보이지를 않았다. 경삼이의 내외는 한숨만 쉴 뿐이었다. 어떤 날 남편은 역시 중을 잡으러 나가고 아내는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에 찌걱하는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느질을 하고 있던 경삼이의 아내는 눈을 들어 내다보았다. 왔다! 중이 왔다! 중 동량 왔습니다. 동량을 하러 중이 온 것이었다. 중을 보는 순간 경삼 아내의 가슴은 막히는 듯이 무거웠다. 이 일을 어쩌나? 오기는 왔구만 자기 혼자서 이 일을 어쩌나? 놓치면 중은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잡히면 벼슬은 그 집으로 갈 것이다. 복덩이가 스스로 왔는데 이 복을 어떻게 잡나? 눈이 아득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억제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고 서서히 좋은 방책을 강구하려 우선 동량을 주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바느질감을 내어 던지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뜰에 내려서서 일변 신을 신으며 중을 보다가 경삼 아내는 깜짝 놀랐다. 에구머니, 이게 누구요? 중도 이 비명에 뜻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아, 복실이 아니냐? 아이고 오빠, 너희는 함흥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니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온 지는 얼마 되지만 좌우간 올라오세요. 응, 올라도 가겠지만 시장이 좀 심하니 너희 집에 찬밥이라도 없느냐? 좌우간 올라오세요. 응, 중은 더벅더벅 마루로 올라섰다. 오빠, 그럼 찬밥이나 상 차려가지고 들어가게 기다리세요. 오냐, 아무 것이고 되는 대로 다오. 중은 방으로 경삼 아내는 부엌으로 갈라졌다. 오라버니의 상을 차리러 부엌으로 가기는 갔지만 경삼 아내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졌다. 중이 왔다. 그 사이 몇 달을 두고 남편이 새벽 일찍이 밖에 나가서 어두워서야 겨우 피곤한 몸을 집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오직 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 중이 제절로 이 집에 하나 뛰쳐들었다. 중을 잡아야 벼슬을 한다. 중을 잡으면 벼슬을 한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벼슬, 공중에 흐느적거리는 벼슬. 오빠를 잡아서 남편에게 주기만 하면 벼슬을 한다.
남편이 벼슬을 하기만 하면 자기는 앉아서 하인들을 호령할 신분이 된다. 벼슬의 눈이 어두운 이 여인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올 때는 벌써 결심이 다 되었다. 오빠! 중이 상을 물리자마자 경삼 아내는 은근히 오빠를 불렀다. 왜 그러느냐? 오빠도 아시겠지요? 지금 승을 잡으라는 영이 지엄하고 승을 잡기만 하면 벼슬을 준다는 바람에 너나 할 것 없이 승을 잡으려고 눈이 벌게서 돌아가는 것을 듣기는 했다. 사실로 말하자면 우리 바깥에서도 승을 잡으러 지금 돌아다닌답니다. 그런 가운데를 어떻게 다니십니까? 잡히면 잡혔지.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더구나 여기는 서울서도 가까운 곳이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글쎄, 인제 어디로 가세요? 내야 정처가 있느냐? 아무데로 가시든 낯길을 가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집 벽장에 숨어 있다가 밤에 집을 떠나세요. 글쎄,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다 욕보면 어떡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다마는 네 말이 그러니 그럼 밤에 떠날까? 그러세요. 낮에는 누가 마을이라도 와서 보면 안 되겠으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벽장 속에 들어가 숨어 계세요. 그래라. 이리하여 경삼 아내는 제 오빠를 벽장 안에 감추고 아니 가두고 밖으로 소리 안 나게 걸기까지 하였다. 중을 하나 잡아놓고 남편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은 거의 날이 어두워서야 맥이 다 풀려서 겨우 돌아왔다. 에이구, 다리만 아프다. 신기운 없이 덜컥 주저앉는 남편을 아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맞았다. 여보세요? 응? 찔끗 눈으로 벽장을 가리켰다. 응? 아내는 황급해 말을 말라는 뜻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키고 눈으로는 벽장을 가리켰다. 이걸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왜 이 모양이야? 아냐, 저 시장 하시지요? 입으로는 딴말을 하며 연방 벽장만 가리킨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다. 영문은 몰랐지만 좌우간 아내가 너무도 수다스럽게 벽장을 가리키는 바람에 노곤한 몸을 다시 일으켜서 벽장 쪽으로 가서 열어보았다. 와! 벽장 속에는 왼중이 하나 웅크리고 있었다. 경삼이는 질겁을 하였다. 이게! 아, 매부인가? 매부? 이 말에 귀가 번쩍 띄운 경삼이는 중해의 얼굴을 보았다. 어둑침침한 벽장 아니라 똑똑히는 볼 수가 없으나 여러 해 전에 본 처남의 모습이 분명하였다. 이게 누군가? 넬세. 중은 어슬렁어슬렁 벽장에서 나왔다. 아니, 한데 벽장에는 왜? 위험하다고 누이가 들어가 숨어 있으라대 그려. 무얼? 순간 경삼이는 사건의 전면을 알았다. 벼슬을 하고 싶은 제 아내가 표면으론 감추어주는 체하면서 벽장에 감금한 것이 분명하였다. 힐끗 아내의 얼굴을 보니 거북한 듯 자랑하는 듯 기괴한 표정이었다. 경삼이는 처남을 방 안에 나오게 하고 자기는 슬며시 뜰로 나갔다. 물론 자기의 아내가 뒤따라 나올 것을 얘기하고서 과연 아내는 조금 뒤에 뒤따라 나왔다. 경삼이는 말없이 뒤뜰로 돌아갔다. 아내는 뒤에서 따라 돌아왔다. 뒤뜰 우물 앞까지 이르러서 경삼이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돌아보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내는 자랑스러운 듯이 생긋생긋 웃으며 남편의 가까이로 왔다. 인잼 벼슬을 했구려. 경삼이는 무거운 눈으로 아내를 굽어보았다. 비장 한 자리는 놓치지 않지. 그럼 나 호단 저고리 해주어. 저고리도 해주마? 그런데 만약 내가 비장이 된 뒤에 대장이 임자께 추파를 보내면 어쩌겠나? 아내는 농담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냥 생긋거리며 남편을 쳐다보려다가 남편의 얼굴이 너무도 무서운 표정이므로 몸서리쳤다. 어디 대답을 해. 대답이라야. 비장의 아내가 되려고 혈육 오라비를 사열에 넣는 계집이니 대장의 애첩이 되려고 이성은 죽이지 못할까? 아내는 무엇이라 대답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경삼이는 아내를 움켜잡아서 우물 속으로 거꾸로 박아버렸다. 그리고는 손을 한번 털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게 자네 누이가 자네를 팔아서 벼슬을 하려고 했어. 친누이까지도 그런데 남을 어찌 믿겠나? 여기까지 남에게 붙들리지 않고 온 것이 대체 좋아야. 인제 이 집에서 나가기만 했다가는 반드시 누이 눈에 든지 띄어서 자네는 잡히고 발견한 사람은 벼슬을 하고 할게야. 그러니까 한동안 나가지 말고 배겨 있게. 자네 누이가 자네를 가두었던 벽장 속에 한동안 숨어 있게. 밥은 내 끼니마다 들여줄게. 꾹 배겨서 나오지 말게. 그랬다가 세상이 좀 풀린 뒤에 어디로든가 피신을 하게. 지금은 나갔다가는 단박에 잡혀. 이렇게 얼러서 경삼이는 처남중을 벽장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밥을 벽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래도 자기는 아직도 벼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를 않아서 처남 아닌 다른 중을 잡고자 아침마다 집을 나가서는 저녁 어두워서야 돌아오고 하였다. 벽장 안에 갇혀 있는 처남중. 매일 들여주는 밥을 먹는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갑갑하고 클클하기 짝이 없었다. 밥을 들여주면 그것이나 먹고는 종이를 우두커니 동무도 없이 웅크리고 있을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하도 갑갑하고 궁금하여 장난을 하였다. 들여주는 밥을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비비어서 떡덩이같이 만들었다. 그 떡덩이로 조그만 짐승을 하나 만들었다. 짐승을 만들어가지고는 벽장 속에서 바늘 쌈지를 얻어내어 바늘을 꺼내어 짐승에게 먹이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짐승은 난짝난짝 바늘을 다 받아먹었다. 바늘을 받아 먹어가면서 약간 큰 짐승을 이번에는 못을 얻어 먹여보았다. 그랬더니 턱턱 받아먹는다. 못을 먹인 뒤에는 가위며 칼을 먹이고 그런 뒤에는 솥뚜껑을 벗겨 먹이고 이렇게 쇠라는 쇠는 안 먹는 것 없이 잘 받아먹으며 그 짐승은 나날이 커갔다. 그리하여 중강아지만 하게 되어서는 그 집을 뛰쳐나가 송악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어떤 날, 이날도 경사미는 중을 잡으려고 진이를 돌아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오니까 처남되는 중은 벽장에서 나와서 보따리를 지고 길 떠날 준비를 한 뒤에 경사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신세 많이 졌네. 오늘 떠나겠네. 아, 떠나서 되겠나? 어쩌리. 그런데 자네는 매일 그냥 나다니니 꼭 벼슬을 얻어 하고 싶은가? 여보게 이를 말인가? 그렇게 벼슬이 하고 싶은가? 벼슬을 하려면 꼭 중을 잡아야 되겠나? 아, 그렇지 않고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벼슬 자리에 붙겠나? 내 벼슬할 방도를 가르쳐 줄게. 중 잡을 생각은 그만두게. 어떻게? 중은 부슬부슬 주머니를 열었다. 그리고 부시쌈지 같은 것을 하나 꺼내었다. 여보게, 이것을 잘 간수해두게. 그게 무앤가? 잘 간수해두었다가 장차 큰일을 당해서 열어보게. 그러면 중을 잡지 않고도 벼슬을 할 길이 열리리. 참말인가? 승려도 거짓말하나? 경사미는 그것을 받아서 반다지 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그날 밤 깊어서 중은 경사미의 배웅을 받으면서 수도의 길을 다시 더듬었다. 쇠를 먹는 짐승이 서울에 나타났다. 이러한 괴상한 소문이 퍼지기는 그로부터 한 달쯤 되어서였다. 송아지만한 괴상한 짐승이 송악에서 내려와서 장한 쇠라는 쇠는 모조리 먹으면서 돌아간다. 이것은 단지 풍문이 아니고 진정한 사실이었다. 장한 뭇사람이 모두 본 바이었다. 쇠를 먹는 짐승이니 많지 화살로 쏘아도 턱턱 받아먹고 쇠뭉치로 때리려 해도 턱턱 받아먹고 힘이 무쌍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괴상한 짐승이었다. 장안은 물 끓듯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전전긍긍하였다. 작은 것은 바늘에서 비롯하여 큰 것으로는 솥이며 보섭이며 온갖 쇠라는 쇠는 모조리 집어먹으면서 횡행을 한다. 그 괴상한 짐승이 나타난 지 수일에 장안에는 벌써 쇠라는 쇠는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힘이 무쌍하고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군대를 풀어놓을지라도 군대가 쏘는 살촉을 맛있다고 먹어버리니 군대도 그 짐승의 앞에서는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나라에서는 드디어 이 짐승을 잡는 데 큰 상을 걸게 되었다. 금 5만 양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고 이미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다 용서한다. 그러나 여기 응하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사미는 이 방을 보고 문득 회상한 바가 있었다. 쇠를 먹는 짐승은 일찍이 자기의 처남이 만들어 내보낸 그 짐승일 것이었다. 자기 처남이 떠날 임시의 벼슬을 하려면 이것을 보아라 하고 맡기고 간 것이 있었다. 경사미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 돌아와서 반다지를 열고 전날 처남이 주고 떠난 쌈지를 펴보았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슨 종이가 하나 들어있다. 그 종이를 펴보매 거기는 간단히 화가살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화가살이라 오라. 그 짐승은 불로 능히 잡을 수가 있다. 그 다름으로 경사미는 옛날 상전 이시중의 댁으로 달려갔다. 대감마님 소인 문우 왔습니다. 이시중이 대청 위에서 굽어보았다. 누구냐? 소인이 올시다. 오, 경삼이 아니냐? 아직 무사히 살아있구나? 대감마님 덕분에. 그래 어떻게 왔느냐? 저 쇠를 먹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놈을 잡으면 벼슬을 준답지요? 주고 말고 소인이 잡겠습니다. 네가 능히 잡겠느냐? 잡겠습니다.
잡기만 하면 후한 벼슬이야 놓치지 않지. 그런데 대감마님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애냐? 쇠를 집더미만큼 한 짝가리만 구해주십시오. 쇠를? 네. 무엇에 쓰려느냐? 쇠를 가려두고 그놈의 짐승이 와서 먹을 때에 잡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잡힐 듯 싶으냐? 소인은 넉넉히 잡았겠습니다. 그러면 쇠는 마련해주마. 이리하여 약속이 되었다. 이시중은 약속에 의지하여 넓적한 마당에 쇠를 한 짝가리 만들어 놓았다. 그 쇠짝가리 근처에 경사미는 숨었다. 그리고 짐승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야 짐승은 쇠 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짝가리로 왔다. 봄에 이전 자기 집에서 나갈 때는 겨우 강아지만 하던 놈이 지금은 마치 작다라한 산과 같이 커다랗게 되었다. 그 짐승은 쇠 짝가리로 와서는 거기 가려놓은 쇠를 맛있는 듯이 먹기 시작하였다. 경사미는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나왔다. 그리고 발소리를 감추어 가지고 짐승에게로 차차 가까이 갔다. 그러나 발소리를 감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짐승은 경사미는 해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껏의 과거를 볼지라도 이 짐승은 쇠 이외의 물건을 해친 일이 없을 뿐더러 발소리를 감추어 가지고 오는 경사미를 힐끗 돌아보고도 모른 채하고 다시 쇠를 먹기 시작하였다. 경사미는 짐승의 가까이로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였던 부싯쌈지를 꺼내어 쑥과 부싯돌을 짐승의 꼬리털에 갖다 댄 뒤에 부싯돌을 탁 그었다. 그 순간이었다. 확하니 불길이 한 번 일었다가는 잦을 뿐이었다. 그 뒤에는 지금껏 눈앞에 보이던 텐더미만 하던 짐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있던 자리에 때 묻은 밥덩이 하나가 먹다가 남은 쇠와 함께 놓여 있을 뿐이었다. 왁자하니 모여드는 군중들, 멀리서 엿보다가 칭찬하는 재상들, 괴상한 짐승은 완전히 퇴치를 한 것이었다. 경사미는 이 짐승을 퇴치한 훈공으로 오래 벼르던 벼슬과 재산을 얻게 되어서 새로이 장가들고 부귀가 겸전한 여생을 보낼 뿐 아니라 이시중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서 이시중이 고려혁명을 하고 이시태조가 된 뒤에는 그의 중신의 한 사람으로까지 출세를 하여 이조의 거족이 되고 그 후 대대손손이 명상거유가 많이 났다. 그 짐승은 불로써 잡았으므로 그때에는 화가살이라 부르다가 얼마 뒤에는 불가살이라 와전되었다가 더 뒤에는 아주 불가살이란 이름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작은 밥풀떼기에서 시작해 세상을 삼킬 뻔했던 괴물은 결국 작은 불꽃 하나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로 죽일 수 있다고 해서 화가살로 불리다가 세월이 흘러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뜻의 불가살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느린 밤, 졸린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세요.